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룰 주제는 미국 신탁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까요? 내가 만약에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남겨놓은 미국에 있는 재산을 과연 우리 가족이 어떻게 처리할까? 혹시라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내 재산이 혹시 위험해질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고민들은 미국에 계신 분들이 흔히 하는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신탁입니다. 한국에서는 신탁이 다소 부자들의 어떤 자산 운용 도구로서 편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단순 부자들만의 도구가 아니라 평범한 가정, 심지어 집 한 채만 있는 아주 그렇게 재산이 많지 않은 가정뿐 아니라 저희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부동산 투자가들, 이런 분들이 모두 늘 그냥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활용하고 있는 신탁으로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세미나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신탁이 왜 필요한가? 두 번째, 신탁의 구조와 주요 역할자, 그리고 신탁을 만들어 놓고 또 어떤 분들은 신탁의 자산을 이전하지 않아서 좀 빈 껍데기 신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탁의 자산을 이전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탁이 커다란 두 가지 종류로 취소 가능한 신탁과 취소 불가능한 신탁. 그래서 과연 내게는 어떠한 신탁이 맞을까? 오늘 살짝 맛보기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피상속인이 사망 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굳이 누가 내가 이분의 가족이다 이런 걸 입증할 필요가 없고 증명하는 서류가 문서에 당연히 존재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피상속인의 부모, 피상속인의 자녀, 형제라는 걸 입증해 줄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가 없어요. 즉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면 상속 법원이 열리게 됩니다. 상속 법원이 열리면 골치가 아파져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내가 진짜 상속인이 맞습니다, 내가 피상속인의 자녀입니다를 일일이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법원이 열리면 왜 골치가 아프냐면 말도 안 되는 제3자들이 나타납니다. 나도 피상속인의 가족이다, 숨겨놓은 자식이다, 아니면 내가 피상속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제3자들이 있다 보니까 소송의 시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탁이 있었을 때는 아주 빠르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분배되는 게 반면에 신탁이 없이 사망했을 경우, 즉 상속 법원이 열려버리면 기본적인 소요 시간이 1, 2년, 길게는 4, 5년도 걸리고요. 변호사 비용이 자산 규모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산 규모 비례 플러스 법원 비용들 하면 거의 2에서 5%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신탁을 미리 설계해 두는 건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신탁은 어찌 보면 살아생전에 내가 건강할 때 나의 재산을 내가 원하는 이에게 원하는 대로 분배하기 위해 사전 설계하는 설계도라고 좀 생각하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사전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만 설계해 놓으면, 즉 신탁을 잘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분쟁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피상속인도 사망 시에 본인이 원하던 사람에게 원하는 방식대로 분배가 쉬워질 수 있는 게 당연하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전 설계된 설계도라는 그 기능을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내가 살아생전에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치매, 중풍과 같이 본인의 자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 신탁의 설정을 이미 해놨던 그 설계도대로 수탁인이 원하는 베너피셔리, 수익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산 관리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탁을 만들면서 각자 가족 상황에 맞춰서 설계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요즘 많이 오시는 고객분들은 재혼 이슈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재혼을 하셔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와이프분들께서 본인이 혹시라도 사망했는데 남편이 재혼을 했다. 근데 그때 새 와이프가 내 몫까지 본인이 가져갈까 봐, 그래서 내 몫의 반만큼은, 그러니까 우리 재산의 절반, 내 몫만큼은 꼭 내 아이에게 내가 사망하자마자 직접 전달해달라,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고객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딸에게 재산 관리를 맡겨요. 수탁인으로서 재산 관리를 맡기면서 딸이 수탁인이 돼서 관리를 하면서 오빠에게 그냥 매달 얼마큼씩 지불할 수 있게끔 설정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고객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40인데 한국 아이돌에게 빠져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그냥 이 아이가 50세 때까지 일단 이 아이한테 주지 마라. 근데 50살이 돼서도 정신을 못 차리면 그때는 역시 주지 마라. 이렇게 설계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문신을 새기면 나는 아이들한테 주고 싶지 않다. 뭐 마약을 하면 주지 마라. 또는 예전에는 많이 했던 게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 주어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산가들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졸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아시겠지만 미국은 또 졸업이 어려운데 그래서 요즘은 또 졸업을 하면 줘라.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대학이 꼭 중요하냐. 그냥 몇 살이 되면 줘라. 이렇게 설계를 다 하실 수 있고 뭐 30살이 되면 재산의 30%, 40살이 되면 얼마큼 모든 건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설계하실 수 있고 그대로 수탁자가 이행해서 수익자에게 전달하는 게 기본적으로 신탁의 가장 큰 매력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고객들이 걱정하시는 게 며느리 사위한테 가실까 봐 걱정하시는데 미국에서는 대습상속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탁에 by right of representation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만약에 두 아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그 아이의 자녀가 받지 그 아이의 배우자가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해놓는 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기본적인 세팅이 됩니다. 그 외에도 신탁을 통해서 뭐 자산을 보호하는 거 그리고 뭐 절세 전략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말씀 못 드려도 신탁에 아주 장점이 많고 그로 인해서 신탁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탁의 구조와 주요 역할자입니다. 한국 신탁에서의 마찬가지로 저희가 위탁자, 수탁자, 신탁 수익자, 저희가 미국 법에서는 trustor 또는 grantor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trustee, beneficiary로 신탁이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취소 가능한 신탁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면 취소 가능한 신탁에서는 제가 신탁을 만들면 제가 trustor이자 즉 위탁자이자 신탁자이자 trustee 수탁자 그리고 beneficiary 수익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하나를 신탁에 넣었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제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렌트비를 받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신탁을 만든 사람이자 관리하는 사람이자 수혜자가 되는 거죠. 만약에 부부가 조인트로 만드는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에서는 조인트 계좌가 많이 은행 계좌가 있는 것처럼 신탁도 조인트로 만들기도 하고 부부가 각각 싱글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거는 각 주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건데요. 일단 다시 말씀을 드리면 두 부부가 같이 신탁의 관리자, 수탁자로서 이행을 할 때는 저희가 co-trustee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두 부부 중에 한 배우자가 사망 시에 남은 배우자가 신탁을 관리하게 됐을 때는 제가 sole, 단독, trust라고 명칭을 하고요. 이 살아남은 배우자마저 이 신탁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의 후임 수탁자인 successor trustee가 이 신탁을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신탁을 설계할 때부터 미리 설정을 하게 돼요. 후임 수탁인으로서 보통은 저희 한국에서는 은행이 그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특별한 자산가나 아니면 자녀들을 믿을 수 없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제3자, 은행이나 아니면 전문 수탁 서비스를 고용해서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편하게 만드는 신탁들이기 때문에 자녀가 베너피셔리이자 자녀가 후임 수탁인이 됩니다. 자녀가 둘이다. 그럼 두 아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두 아들을 공동 후임 수탁인으로 넣을 수 있어요. 공동 후임 수탁인으로 넣으면서 수탁의 신탁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꼭 두 명의 서명이 꼭 필요하다고 설정해 놓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나는 둘째 아들이 좀 믿을만해. 그럼 둘째 아들을 먼저 수탁인으로 후임 수탁인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못할 경우에 첫째 아들에게 수탁 관리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각자 가정 상황에 맞게 설계가 될 거고요. 만약에 두 부부가 있는데 한 배우자는 사망했고 한 배우자, 생존 배우자가 치매인 상황이라면 본인의 자산을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 사망 전이라도 후임 수탁자로 지정해놨던
그 자녀 또는 제3자가 바로 수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신탁 자체를 Living Trust라고 살아생전에 만든 생전 신탁이라고 명칭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익자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자도 베너피셔리로서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고요. 심지어 나는 셋째 딸에게는 주지 않겠다라고 설정을 해서 명시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셋째 딸이 내 받을 몫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신탁이 잘 만들어졌을 때 신탁을 베이스로 하는 분쟁은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익자를 했는데 가끔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contingent beneficiary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했었을 때 최종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자 또한 미리 설정해 놓고 지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걸 말합니다. 저희가 보통 펀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신탁을 만들어 놓고 자산을 이전하지 않으면 빈 껍데기 신탁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신탁에 연결되지 않은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속법원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신탁이 필요한 가장 메인 이유 중에 하나가 상속법원을 안 가기 위한 건데 자산을 이전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상속법원에 간다면 아무 쓸모없는 신탁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펀딩 작업을 늘 저희 신중하게 합니다. 이 펀딩으로 신탁에 넣는 자산들의 유형은 굉장히 많겠죠. Personal property 저희가 개인 재산이라고 뭐 번역은 했지만 사실상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뭐 내 롤렉스 시계, 뭐 내 샤넬 가방뿐 아니라 골동품, 미술작품 모든 개인 자산들입니다. 그 자산들을 신탁에 연결하는 서류를 저희가 준비해드리면 별도로 누구에게 이 특별한 개인 재산을 주겠다라고 언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분들은 언급하세요. 내 롤렉스 시계는 둘째 며느리에게 뭐 이렇게 언급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않는다면 신탁에 따라 그대로 이행을 될 거고 신탁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는 아이들 둘에게 공동으로 반반씩 주겠다 했으면 모든 것들이 뭐 판매를 해서 현금화해서 반반씩 가든지 그게 결정이 됩니다. 부동산을 트러스로 변경하는 게 가장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명의 변경이 됩니다. 보통 본인이 그냥 부동산을 구매했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박하얀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겠죠. 하얀 파크. 근데 이 부동산을 트러스트로 명의 변경을 해야 비로소 트러스트 안으로 신탁으로 자산이 이전이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제가 HY 트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 작업을 통해서 하얀 팍으로 되어 있던 그 부동산 명의를 타이틀을 HY 트러스트로 변경하는 작업, 등기 작업이 꼭 필요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저희한테 오신 고객이 예를 들어서 제시카 킴이 있다. 이 제시카 킴이 집이 두 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시카 킴으로만 구매했어요. 그럼 그분이 신탁의 이름으로 명의 변경하는 거를 도와드릴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서 그분이 추가로 구매하는 부동산일 경우는 어떨까요? 앞으로 추가로 구매하는 부동산일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탁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집을 지금 더 살 게 있어서 그 다음에 신탁을 만들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더 비용을 추가시킬 뿐이에요. 왜냐하면 등기 변경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 구매할 때부터 신탁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신탁을 만들어 놓고 신탁을 구매하시면 그 자체로 그냥 변경 없이 트러스트로 가니까요. 근데 요즘 또 많이 한국 분들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시기도 하시고 또 법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도 있죠. 법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뭐 HY LLC 뭐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이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명의도 HY LLC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탁으로의 자산 이전은 그 지분 그러니까 LLC의 이름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과 다르죠. LLC의 명의나 이런 이름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LLC 지분만 어사인 양도하는 트러스트에 양도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즈니스 사업체도 트러스트로 신탁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 신탁에 담아놓은 그릇을 그러면 후임 수탁인이 즉 제가 신탁인이
사망 시에 또는 신탁인이 어떤 정신적인 능력이 부재할 시에 석세서 트러스티로 후임 수탁자로 명칭되어 있는 사람이 원하는 최종 베너피셔리 수익자에게 전달하면 신탁인 또 피상속인의 의지대로 그대로 원하는 대로 분배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여쭤보실 거예요. 금융자산은 어떻게 이전을 하냐. 금융자산은 사실상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CD도 있고 변경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 계신 계좌가 있으시면 그 계좌에 신탁을 수혜자로 등록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 POD 또는 TOD라고 명칭을 해요. 그래서 POD, TOD 설정을 하시는 게 첫 번째 방법. 그래서 기존의 계좌에는 수혜자 설정을 하는 겁니다. 뭐를요? 트러스트를요. 신탁을요. 두 번째는 아예 신탁 계좌 자체를 만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신탁 계좌로 부동산 판매하거나 또는 구매할 때 쓰시게 될 거기 때문에 언젠간 좀 필요하시게 될 거거든요. 신탁을 만드신 분들은. 그래서 트러스트 어카운트, 신탁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시는 것도 많이 권해드립니다. 신탁을 설립하는 걸 좀 꺼려하고 늦추시는 분들의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탁을 트러스트를 만들면 제가 이제 통제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컨트롤을 놓치는 거 아니에요? 아이에게 이미 벌써 주고 싶진 않은데요? 이런 말씀 하세요. 근데 그거는 신탁이 크다란 두 가지 종류에 대한 오해에서 생깁니다. 첫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취소 가능한 신탁이 있고요. Revocable Trust라고 표현하고요. 취소 불가능한 신탁이 있습니다. Irrevocable Trust 입니다. 이 둘은 엄연한 차이가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신탁은 왼쪽에 있는 Revocable Trust이고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신탁인, 즉 신탁을 만든 사람, Trustor, 그리고 신탁을 관리하는 Trustee, 베너피셜 수혜자 3명이 모두 일치합니다. 누구로요? 네, 제가 만들었으면 저로요. 하얀 팍으로 모두 제가 트러스토이자 트러스티이자 베너피셜이 됩니다. 그럼 저는 제가 정해놓은 베너피셔리와 그 다음 후임 수탁자로 정해놨던 석세서 트러스트를 언제든지 변경,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신탁을 만들었다가 언제든지 취소, 파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죽을 때까지 막상 누가 내 신탁에 있는 재산을 받을지 수혜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속의 개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큰아들이 너무 예뻐요. 며느리가 이쁜 짓을 했거든요. 그럼 큰아들한테 더 주고 싶어가지고 왔다가 또 며칠 후에 다시 또 오세요. 큰아들이 또 얄미운 짓을 하면 난 작은 아들에게 더 주고 싶다. 그래서 계속 변경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변경을 하는 게 좋다라가 아니라 변경, 취소, 철회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고객분들이 오시는 때 보면 언제 오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생겨요. 처음에 오실 때는 미성년자 자녀분들을 뒀을 때 그러다가 아이들이 20대가 돼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날 때가 되면 한번 변경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은 여친, 남친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한번 변경을 또 했다가 결혼은 또 다른 사람하고 잘해요. 하고 손자, 손녀를 낳았을 때 그 손자, 손녀가 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럼 또 한 번 변경을 하러 오세요. 그 언제 오시는 시기에 따라서 많이 마음들이 달라지시긴 하시더라고요. 뿐 아니라 이 Revocable Trust에서는 배우자의 재혼이 염려될 때 그때 어떻게 설정할지 또 많은 고객분들 중에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영주권자들은 시민권자와의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우리나라는 세금 부부끼리 증여나 상속 공제액이 그다지 높지는 않잖아요. 높인다는 말은 있지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무한 공제가 됩니다. 몇 조를 몇 천억을 준다 하더라도 세금이 없어요. 상속세, 증여세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영주권자 분들은 큐닷을 설정하셔서 한 분이 시민권을 따면 그러면 그 무한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취소 불가능한 신탁은 느낌에서 오셨겠지만 내 손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증여의 개념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손에서 떠나니까 사실은 통제가 불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와 다른 점이 트러스토와 트러스티가 절대 같을 수가 없죠. 제가 신탁을 만든 사람이면 관리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족들은 제가 신탁을 만든 사람이면 제3자의 트러스트를 쓰거나 아니면 자녀가
trustee가 되는 경우에는 수혜자랑 결국은 자녀가 똑같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trustee와 beneficiary를 제가 equal로 했지만 다를 수도 있죠. 제일 중요한 건 trustor와 신탁자와 trustee, 수탁자가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왜 굳이 통제력도 없는 이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만들까? 분명히 이점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만드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활용해서는 굉장히 많은 절세 전략들이 있고요. 그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뿐 아니라 소득세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신탁들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선 신탁도 이 중에 하나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생명보험 신탁도 한국 분들이 하시는 신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건데 내가 상속을 하는 게 맞을까, 증여를 하는 게 맞을까 늘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그것 또한 가족 상황에 따라 다를 거고 증여가 더 적합한 경우에는 이 자산의 가치가 성장할 자산일 경우에는 증여가 훨씬 좋겠죠. 왜냐하면 가치가 좀 더 적을 때, 좀이라도 낮을 때 증여를 하고 자녀의 손에서 그 자산의 크기가 커지는 게 가장 증여세, 상속세를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또 직접 증여를 많이 하시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직접 증여를 하시죠. 박하연이라는 이름에서 박하연의 아이 이름으로 그냥 명의 변경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 직접 증여하는 경우와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이용해서 증여하는 경우는 차원이 굉장히 다른 결과를 야기합니다. 직접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법적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정말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고요. 내가 증여하는 즉시 권한이 모두 완전히 이전이 됩니다. 하지만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이용해서 증여할 경우에는 자녀의 것도 아직 아닙니다. 내 손에선 떠났기 때문에 내가 1억의 증여를 했었을 경우에는 1억만큼만 증여세를 썼지만 이 안에서 자녀의 신탁 안에서 10억이 됐었을 경우에 저는 증여세의 한도를 1억만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자녀 거가 아닌 신탁이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탁자가 그 조건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신탁자가 수많은 조건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저희가 이제 많은 고객이 요즘 한국에 살기 너무 좋아지니까 역이민을 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세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실 때 저희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미국 자산은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오세요.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오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때 직접 그냥 증여를 해서 주고 오는 경우와 취소 불가능한 신탁에 증여를 하고 오는 경우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취소 불가능한 신탁에는 조건들을 넣을 수 있거든요. 자녀가 30세가 되면 40세가 되면 아니면 내가 죽으면 그때 준다. 그럼 결국은 내가 죽으면 준다기 때문에 상속의 개념도 갖고 있을 수는 있죠. 물론 내 손에서 떠난다는 개념에서 제가 증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통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 내 손에서 떠났지만 그치만 아직 자녀 것도 아닌 그래서 어찌 보면 간접적인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더욱더 좋은 거는 이게 신탁이 필요한 이유에서도 연결되는 게 자산 보호 기능을 갖게 됩니다. 직접 증여를 했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수증자에게 모든 권한과 권리가 이전됩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혹시 사고로 인해서 자녀가 사고를 냈었을 경우에 채권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 될 거고요. 뿐 아니라 자녀의 이혼 시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 취소 불가능한 신탁으로 묶어두면 아직 내 손에서 떠났지만 자녀 것도 아니니 자녀의 채권자나 또는 자녀의 이혼 시에 배우자에게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미국 신탁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신탁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신탁 구조 그다음에 자산 이전, 그리고 신탁의 커다란 종류 2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또 다른 기회에 여러분께 만나 뵙고 설명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